올해 경제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전쟁인 것 같아요. 이미 막이 오르는 상태고. 근데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는 좀 밀고 당기게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올해 본격적으로 중국과 어떤 결전을 불사하겠다 이런 식의 전략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야겠다고 저렇게도 해야겠다고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게 반복이 될 건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 다음에 나쁜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떤 한 가지 메시지가 안 나올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굿뉴스, 배드뉴스가 있다. 뭐부터 먼저 들을래라고 물어보면 70% 이상의 사람들이 나쁜 것부터 먼저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굉장한 전략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먼저 좋은 뉴스부터 던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괜찮은갑다 싶으면 그 다음에 나쁜 뉴스를 던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해가면서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이 중국하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할 만큼의 경제 여건이 아직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백악관의 2월 사진인데, 일론 머스크가 서 있죠. 그죠? 모자 쓰고. 그 옆에 아들이 있는데, 4살짜리 꼬마애가, 요 사진 다음에 코를 파가지고 책상에 묻혀가지고 책상 바꾸고 난리를 쳤다는 그런 그날의 사진입니다. 근데 저기 주목해서 보실 게 액자가 하나 걸려 있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과의 패권 전쟁에서 냉전에서 결국 소련을 물리치고 미국의 패권을 완성한 그런 대통령이죠. 그 위에 이제 액자 프레임이 약간 나와 있는데 그 프레임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 밑에 내려와 있었는데 조지 워싱턴의 그림을 위로 끌어올리고 그보다 훨씬 더 큰 레이건 대통령의 액자를 붙여놨습니다. 저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나도 패권 전쟁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경제정책의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 소련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미국이 썼던 그런 경제정책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도 똑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앉아있다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그다랗게 있는데 뭘 생각을 하겠는가. 이 사람이 뭘 생각하겠는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년사입니다. 신년사인데 밑에 있는 게 작년 신년사, 올해 위에 있는 게 올해 신년사인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취임 이후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년사에서 집무실에 이게 책의 배치를 좀 바꿔가지고 메시지를 늘 전달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 신년사에서는 완전히 바꿔버렸죠. 완전히 바꿔버리고 뒤에 만리장성의 그림을 붙여놓고 오성몽기만 남기고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까지 다 치워버린 정도인데, 이것도 뭔가 이제 메시지가 있겠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게 너무나 분명한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중국도 그래,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우린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교 관계를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데, 이 글로벌 사우스는 신흥국하고 개도국 중심이죠. OECD 국가들이 다들 빠져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 7개국 G7, 그다음에 선진국들로 구성되어 있는 OECD 국가, 이런 틀을 이제 미국은 갖고 있는데, 중국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글로벌 사우스 쪽으로 확장해 나가겠다. 경제도 이쪽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마찬가지로 외교나 모든 것들을 글로벌 사우스로 결집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간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양쪽 정상들이 다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경제를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를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다 소용없고 단 하나 요거가 어떻게 하면 상대를 괴롭힐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대가 나를 괴롭힐 건데 거기서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관세 카드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관세 카드를 써봤는데 중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더라는 말이죠. 그 상당한 충격을 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 경제 상황이 어떤가를 보면 중국의 GDP 성장률 아시다시피 옛날에 높은 상황에서 쭉 내려왔죠. 내려와서 지금은 한 5% 정도에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뭐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그다음에 뭐 저기 요즘 AI 가지고 난리가 아닌데 그런 그 새로운 산업의 혁명을 갖고 성장률이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최근에 이제 뭐 1분기 성장률이 곧 발표가 될 건데 그 1분기 성장률은 아마도 마이너스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예상인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되면서 이제 곧 관세가 부과될 거다라고 해서 작년에 11월, 12월 사람들이 소비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방송에서도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빨리 사라 안 그러면 관세가 팍팍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좀 먼저 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미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뭐 1% 이상 하락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관세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지출한 것 때문에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대신에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좋게 나왔겠죠.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건 아닙니다. 밀고 당기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경기 선행 지수를 보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괜찮습니다. 중국 경제가 뭐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은데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중국은 이제 경기를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물론 중국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시클리컬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미국하고는 달리 서비스 산업이 중심인 미국과는 달리 이게 경기 변동을 심하게 타는 시클리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크긴 해요. 그렇지만 그 중국이 원하는 정도의 성장률, 뭐 5% 성장 이거 거짓말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GDP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만들어질 때부터 이게 1940년대 만들어진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다 정부 지출을 넣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케인즈 영국에서 이 GDP를 실험실에서 처음 만들 때부터 이 정부 지출을 넣지도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도 이 정부 지출을 GDP 넣는 거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이거 사기다. 근데 어쨌든 이걸 넣은 것 자체가 당시에 전쟁 중이라서 정부가 전쟁 지출하는 거 GDP 안 넣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GDP가 너무 낮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넣어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GDP 자체가 그렇게 숫자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에 대한 생각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5%다 아니다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핵심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 산업에서 투자가 일어나는 거, 요게 우리가 경제를 볼 때 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성장 숫자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상당히 좀 안정적인 경제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중국은 물론 시클리컬이 좀 많아서 변동성이 좀 크고 불안정성이 쉽게 올 수 있다. 이게 중국 경제의 단점일 거고, 미국은 관세 문제 때문에 뭐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말씀드릴 몇 가지 것들 때문에 조금 올해는 변동성이 있겠다. 성장률이 좀 낮게 나오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조합은 그렇죠. 이게 현재 쓰고 있는 정책 조합은 미국은 금리를 상당히 좀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높게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두 개의 그림이 왼쪽이 미국이고 오른쪽이 중국인데 위쪽에 있는 파란색이 그 정부의 부채거든요. 연방 정부의 부채, 중앙 정부의 부채인데 그 왼쪽 그림 보시면 좀 연한 파란색이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정부 부채, GDP 대비 정부 부채입니다. 뭐 120%가 조금 안 되는 정도, 110% 정도인데 미국이 그것보다 좀 높죠. 정부 부채가 미국이 좀 많아요. 오른쪽은 중국인데 중국도 신흥국 전반적인 정부 부채, GDP 대비해서 한 70% 정도 되는데 중국은 중앙정부의 부채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90% 정도가 되고 이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전망한 건 아니고 이건 IMF가 전망한 건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미국도 더 올라가고 그래서 두 나라 다 정부 부채가 문제가 되긴 하는데 뭐 지금 뭐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라는 건데 정부 부채 더 늘어나는 거 가지고 뭐라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데 사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고 정부 부채 때문에 국채를 많이 찍어야 되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경제가 뭐 어쩌고 이런 식의 하는데 아니 그냥 중앙은행한테 빌리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중앙은행한테 빌리는 돈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트릭인데 이게 그 부채의 화폐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처음 썼던 게 일본이 군국주의 시절에 썼던 건데 재무부가 그 하도 이제 자금 조달에 반대하니까 군부가 그 관료들을 암살을 하고 그냥 돈을 찍어가지고 한 방식인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국가의 그 장기적인 패권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굳이 국채를 더 많이 찍어가지고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미국도 예전에 그 가장 최근에 사례가 60년대 베트남 전쟁할 때 정부 지출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중앙은행하고 재무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냥 돈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 안 하고. 그랬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 부채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닙니다. 저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거 가지고 뭐 이야기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미국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달러와 패권과 관련됐기 때문에 정부 부채를 더 늘리는 게 상당히 좀 합니다. 지금 미국으로서는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달러와 패권은 지키고 싶은데 이게 이제 부채가 늘어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베트남 전쟁 때처럼 돈 찍어가지고, 중앙은행하고 재무부가 협약 맺고 돈 찍고, 금리는 다 고정시켜 놓고, 요런 식의 정책을 썼다가는 달러 패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뭐, 관세 매기고 이런 거 다 뭐, 쓸모없고, 그냥 중국한테 패권을 아마 넘기게 될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저런 달러를, 저런 종이 쪼가리 불과한 달러를 내가 안 가질 거야.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으로서는 이 정부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거기 앉혀놓은 것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정부 부채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고 미국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보면 중국은 금리를 굉장히 낮춰놨죠. 그죠? 굉장히 이제 많이 낮춰놨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춰놨고, 물가가 낮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거의 제로 수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압박이 좀 있다. 현재는 디플레이션보다는 그냥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없는 정도라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디플레이션 압박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완화 정책을 확 펴면 되겠네. 그냥 뭐 환율도 올라가게 만들고 통화 가치를 낮추고 그냥 국내에서 돈을 풀면서 정부 부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돈을 확 풀고 뭐 금리를 더 낮추고 이제 그런 식의 완화 정책, 환율도 끌어올리고 하는 완화 정책을 쓸 수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왼쪽에 미국의 경우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를 낮추면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쓸 수도 있겠네. 정부가 부채를 끌어서 쓰기는 어렵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쓰는 것 중에 중국을 괴롭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만 중국이 아니라 전 영역이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관세 카드를 쓰려고 하는 것이 이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정부도 돈을 써서 이제 경제를 끌고 가고 중국을 압박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관세라고 하는 게 저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카드인 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저걸 낮춰가지고 경제를 더 부양하는 그런 정책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관세를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부채를 정부가 돈을 더 쓰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면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이걸 해결하는데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관세를 올리면 물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 금리를 못 내리고 더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고 일단 관세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물가 충격이 몇 달 있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하반기에는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물가 충격이 가실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올해 말까지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세 올리고 물가 충격 들어온 거, 그거를 해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관세 충격 한꺼번에 주면 이 물가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연준을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관세를 올렸다가는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금리를 올려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경제가 하드랜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프트하게, 어쩔 수 없어요. 랜딩 자체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고 나면 이제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가 되고, 물가가 올라갔던, 전년 동월 대비로 올라갔던 물가가 다시 내려오면서 연준이 관세 올린다고 관세 올렸다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물가가 안정됐네, 금리가 지금 너무 높네, 금리 낮출 수도 있겠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프트 랜딩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제가 이 그림에서 금리하고 달러화를 나타냈는데, 왼쪽 그림에 금리고 오른쪽 그림에 달러화인데 둘 다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압박하고 들어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련과 소련의 동맹국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썼던 카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금리 카드예요. 왜냐하면 달러화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화의 미국이 금리를 높여놓으면 전 세계 돈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무역하다가도 달러를 써야 되니까 무역하다가 달러를 쓰고, 그러다가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 그 돈이 미국에 예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썼던 기본적인 정책이 뭐냐면 금리를 확 높여놓으면 다른 나라가 이게 돈이 빠져나가요. 기본적으로 금리 높아서 경제가 덕골을 떠나가지고 돈이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미국은 경제가 괜찮은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경제가 도저히 돌아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에 테일러 룰을 가지고 적정금리를 계산해 보면은 그 오렌지색이 이제 테일러 룰에 따른 적정금리인데, 적정금리는 저 밑에 있거든요. 제가 음영 표시해 놓은 구간이 그 레이건 대통령이 압박하던 시절, 레이건 대통령의 1기 81년부터 84년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에 적정금리 저렇게 낮은데 연방기금리 저렇게 높아요. 저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고금리 정책입니다. 고금리 정책. 고금리 정책, 그러니까 그걸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달러도 이제 그 고금리를 갖고 엄청 올라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자 합의,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환율을 폭락시킨, 엔화를 엄청난 강세로 만들고 일본의 20년, 30년 그 불황을 만들었다라고 만든 그 시초가 되는 플라자 합의는 요 엄청난 달러 강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항복까지는 안 갔지만 공산당 서기장이 절대 안 될 것 같던 고르바초프가 워낙 온건팔에서 누구도 이 사람이 공산당 서기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의 2기가 딱 되니까 갑자기 이제 공산당 서기장이 돼요. 그러니까 소련 내부에서 공산당 내부에서 레이건이 4년 동안 저렇게 압박을 했는데 더 이상 또 4년을 또 한다고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야기하자.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레이건이 2기 집권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공산당 서기장이 절대로 안 될 것 같았던 고르바초프가 되면서 미국하고 대화하자. 이게 85년 초거든요. 85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압박할 만큼 다 했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 87년 12월에 그 고르바초프가 뉴욕을 방문해서 뭐 이런 군축 회담, 이런 전반적인 문서에 사인을 하는데, 뭐, 그 85년, 그래서 이 플라자비는 85년 여름이죠. 더 이상 달러 강세를 그렇게 끌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달러 강세를 푸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요 시기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시기인 것 같아요. 달러를 강세를 갖고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카드겠구나라고 하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정책을 레이건이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근데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좀 심각한 그 침체가 한번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금리를 확 끌어올리면서 레이건 대통령은 시작할 때 이미 침체를 시켜버려요. 1년 동안. 경기 침체를 시킵니다. 이건 누구 잘못이냐? 그 전 대통령 잘못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잘못입니다. 너무 이제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가지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그냥 금리 확 올려버리고 그 경기 침체부터 시켜버립니다. 그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깨끗해진 상황이죠. 부동산 버블도 다 터지고 뭐 여기저기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고금리에 더 이상 뭐 무너지는 것도 없고 경제가 깔끔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무궁무진해졌던 것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뭐 주가도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굉장히 자유롭게 경제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그 구사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게 그 재정적자,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는 쌍둥이 적자가 문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쓰면 문제가 되는 게 쌍둥이 적자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구를 많이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적자를 없애버리려고, 쌍둥이 적자를 없애버리려고 관세를 때리고 무역 적자를 없애는 길이죠. 또 하나는 이제 뭐 정부 효율적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 앉혀가지고 정부 조직을 줄이면서 적자를 줄이려고 들어가는 게, 요게 레이건 대통령 때 썼던 경제정책의 단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썼던 이유는,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이제 경기 침체가 한번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미국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아직 인플레이션도 오지 않았죠. 주가를 보게 되면 중국 주가는 뭐 요즘 최근에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늘 고만고만했고, 미국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펀더멘탈에 따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지금 밸류에이션은 S&P 500 기준으로 24배가 뭐 최근에 조금 떨어져가지고 24배 정도가 되는데, 요게 지난 20년 동안의 평균이 사실 16배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오랫동안 16배가 그 적정 수준이다. 근데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높을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해왔는데, 지금 이게 장기 평균에 비해서 한 50% 이상 배수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걸 계속 끌고 가려고 그러면, 이 주식시장을 계속 끌고 가려고 그러면 계속 무엇인가 펌프질이 일어나야 되는데, AI가 계속 펌프질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중국에서 딥식이 나왔죠? 딥식이 나왔는데, 저도 딥식을 보면 느끼는 게, 아이고, 뭐, 걔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낮은 비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 딥식을 보면 느끼는 거는 미국의 오픈 AI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가지고 만들어내는
AI가 아닌 방식으로 거의 똑같은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 AI에 대해서 좀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미국 애들이 원래 그러긴 합니다만 너무 퍼부었는데 미국 애들은 전쟁할 때도 엄청나게 퍼부어대잖아요. 그냥 물량으로 퍼부어대는 건데 야, 이거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 AI에다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만든 것 같아. 이런 식의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엔비디아, 아이고, 그렇게 GPU를 많이 써야 되나? 여기선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에이, 중국 애들이 거짓말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런 방식이면 얘들이 이야기한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미국 애들이 쓰는 방식에 비해서는 GPU가 한참 훨씬 더 적게 들었던 거는 확실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장기 평균에 비해서 50% 이상 높은, 50%는 높은 P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게 계속 뭔가 이게 모멘텀이 더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레이건 대통령이 썼던, 그러니까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소련을 압박하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시기는 아직까지 미국이 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 랜딩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랜딩 해야 되는데 하드 랜딩 했다가는 권력이 위태로워질 거고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겠죠.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중국이 저희 공격 당하기 굉장히 쉬운 포인트였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게 저걸 공격하면 쉽게 중국이 확 무너지겠다 싶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을 많이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실질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도 부동산 쪽에, 주택 쪽에 버블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상업용 부동산은 좀 다른 이슈긴 합니다만 상업용 부동산은 이게 버블 붕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가격 하락이 좀 많이 나타나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그러는데 이제 주택 가격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 공격당할 포인트를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해서 공격당할 포인트가 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중국을 압박을 한다고 해서 중국이 그렇게 심하게 압박당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금리 정책을 미국이 레이건 때처럼 유지하는 것이 말이 맞나?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어쨌든 미국이 이제 하려고 하면 결국 레이건 대통령 때처럼 하려고 하면 관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만 정부가 여력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수입을 줄이고 펌프질을 미국 국내에서 계속 해야지만 자산 가격, 주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건데, 그런 걸 위해서 AI 모멘텀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그거를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제조업 쪽에 이제 펌프질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 인상은 필수적이에요. 미국에 다시 제조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 때, 다른 충격을 받더라도 관세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카드인 건 맞고, 상당한 충격을 줄 만큼의 관세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하나를 다 계산해 볼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온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이게 GDP의 한 0.5에서 1% 정도 충격은 되지 않겠는가.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이런 것들을 한 10% 내외로, 때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60% 정도 더 때리는, 그러니까 이미 20%를 더 때린 상황이죠. 이렇게 하면 물가도 한 1%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게 아마 올해 말 정도가 되면 그 정도까지 최고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GDP 성장률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조정하면서 이미 1분기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낮은 성장률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1.5% 정도 성장률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랜딩을 거치는 것이 지금 미국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미국하고 소련이 패권 전쟁을 벌일 때 우리가 3고라고 했습니다. 그때 3고는 미국의 고금리, 고달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두 개는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일으키면서 이게 미국 이외의 국가들, 소련 동맹 국가들을 상당히 심하게 압박하고 그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는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이쪽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유가를 끌어올려서 높은 유가를 유지하면서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를 압박하고 들어가는 그런 식의 3고 양상이었죠. 근데 지금은 유가가 미국 경제를 압박하지 못해요. 유가가 자본주의를 압박하지 못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금 가격이 뭐 상당히 높습니다. 금이야 뭐 그렇게 중요한 자산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10개 나라가 10개 나라가 브릭스라는 걸 만들어서 달러 쓰지 말자. 뭐 작년 12월에 그때는 9개 나라네요. 9개 나라 그 브릭스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상해보자. 뭐 이런 걸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달러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그래서 여기서 그 달러화를 달러 패권을 지키는 게 제일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미국이 공격받을 포인트의 핵심은 이 달러 패권이거든요. 그런데 달러 패권을, 달러를 안 쓰면 못 쓰려고? 중국 위안화 쓰려고? 에이, 아무도 안 쓰지. 사우디도 중국 위안화를 국제기구에 쓰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에이, 못 써. 어떻게 달러 써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금을 갖고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이거 금값의 고공행진은 전적으로 중국이 뒤에서 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왼쪽 그림 보시면 중국 중앙은행이 금매입한 겁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2022년 말부터 금매입을 확 늘려가지고 금값을 끌어올린 그런 게 있고 최근에는 금을 더 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중앙은행이 직접 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모릅니다. 그 중앙은행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방식으로 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부가. 근데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이제 작년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국의 민간에서 ETF들이 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렇지만 금 좋아하잖아요. 이게 중앙은행이 불을 질러 놓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야, 정부가 저렇게 나섰는데 내가 손해볼 일 있겠냐라고 하면서 금매입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전 세계 금값을 막 끌어올려 버리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이제 브릭스 정상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런 의심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달러를 대체하는 결제 통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믿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달러하는 미국이라는 경제, 미국이라는 군사력, 미국 경제 이런 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 믿고 하는 거고 근데 그럴 만큼의 무엇인가 사람들이 믿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달러를 대체하겠다고 덤벼들 수 있는데 그게 뭘까?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카드는 이미 트럼프가 이제 물을 흐려놔가지고 그 카드는 아닌 것 같고 금이 아주 강력한 카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중국이 야 우리가 금 넣게 이걸로 국제 결제 통화 만들고 우리 이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달러 쓰지 말고 그래야자 국제적으로는 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위험한 그래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미국의 약점은 이 달러와 패권에 있다. 그게 이제 금 가격이기 때문에 금 중요하지 않은 자산인데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이게 금값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패권의 충돌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변수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값을 보시면 이게 왼쪽에 금값하고 달러화인데 미국 금리로 그려봐도 마찬가지. 미국 금리 이렇게 높은데 왜 금값이 올라가지? 금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미국 달러 갖고 있으면 이자 주는데 미국 금리로 그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서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일 때 금값 떨어지고 달러 강세일 때 금값 올라가는 건데 이게 2022년 말부터 그러니까 중국 중앙은행이 미국이 금리를 높이고 미국이 달러 강세를 가는데 거기서 중국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어가면서 금값을 확 끌어올려 버립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그러니까 패권 그다음에 이제 달러 기축
통화 체제에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시작됐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전 세계 중앙은행 금보위로 보게 되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금값 올라가면 미국이 좋겠네. 근데 그 금값 올라갔다고 미국이 금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미국한테는 의미가 없고 이게 이제 중국의 그 패권 전쟁의 핵심인 달러와 기축 통화를 대체할 만한 그런 카드로서 본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으로 보게 되면 미국도 중국도 서로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접점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 미국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관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가 미국 경제를 랜딩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드 랜딩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랜딩이 끝나는 데까지는 아마 지금부터도 한 1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러면 올해 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랜딩, 소프트 랜딩에 집중하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다가 저런 말도 했다고. 왜냐하면 한쪽 말만 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굿뉴스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굿뉴스 나가지고 사람들이 와 하고 있으면 거기다 살짝 배드뉴스를 던져버리는 이런 카드를 쓴다라는 걸 늘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은 미국의 약점을 뭘로 보느냐면 달러 패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이나 이런 것들 갖고 움직이고 자기 세력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경제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직 뭐 여기서는 미국은 랜딩이고 중국은 현상 유지 쪽으로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미국도 중국도 부양 정책을 쓰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모두 다 나서서 부양 정책을 쓰면서 끌고 가는 그 미국의 주가를 보면 신기하게도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모든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만 전쟁 나기 전에 주가 한번 확 떨어져요. 충격인 거죠. 아이고 전쟁하네. 주가 한번 확 떨어지고 1차 대전 전에는 그래서 주식시장이 거래 정지까지 된, 꽤 며칠이죠? 거래 정지까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면 또 주가가 떨어져요. 아이고,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난리겠구나. 근데 전쟁 중에는 참 신기하게도 이게 주가 쭉 올라갑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전쟁 중에 주가 떨어지지 않는다. 전쟁 중에 뭐 대통령 바꾸지 않는다. 전쟁 중에 주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맞는 그런 것 같은데 그 조건에서 보게 되면 올해는 좀 소프트 랜딩이니까 올해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올라갔던 것들이 좀 내려오면 조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같은 거 올라가는 조정을 받고 그렇게 보면은 주가는 좀 최근에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조정이 좀 장기화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이고 금리는 물가 때문에 물가가 이제 고점을 쳤다라고 하는 시점까지는 오르락내리락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